까치 오해성, 그는 누구인가? 만화 공포의 외인 구단이 나온 후 12년간 그는 명실상부한 만화계의 스타였다. 까치의 사랑 이야기를 담은 노래는 젊은이의 인기가요가 됐고, 만화 속의 주요 장면들은 고스란히 영화 속에 담겨져 또 한 번의 까치 선풍을 일으켰다. 내가 있었기에 나의 고향이었어. 기다림의 긴 해가 가슴 속을 채우고 이제 바라는 건 내 곁에 공포의 외인 구단 이후 10년, 만화는 폭발적인 성장을 거듭하면서 이제 축제 속의 한 형식으로까지 자리 잡고 있다. 이 축제장에서 만화 주인공 까치는 스타 대접을 톡톡히 받고 있다. 또 까치는 이 연세까지도 평범한 만화가에서 대중의 스타로 바꾸어 놓았다. 까치 오해성의 아버지이자 공포의 외인 구단 구단주 이연세. 일선 만화방에서 그의 인기도는 어느 정도일까? 전국 5천여 개의 만화방에서 이연세의 작품은 가장 많이 읽히고 동시에 가장 많이 나온다. 신작이 하루 한 권꼴로 출간된다고 하니 독자가 작가를 잊을래야 잊을 수가 없는 것이다. 이른바 공장 시스템이라고 비난받기도 한 이연세의 몇몇 작업실 중에 한 곳. 오후 5시인데도 여기는 한밤중이다. 밤새 철야 작업이 있었기 때문이다. 3개의 방 가운데 하나에는 또 다른 직원들이 작업을 계속하고 있다. 정작 작업실의 본주인은 이 두 번째 방에서도 모습이 보이질 않는데 그는 대체 어디 있는 걸까? 오랫동안 누적되어 온 문제이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우리가 중요한 작가 이연세는 지금 40억 원이 걸린 아마게돈의 만화 영화와 비디오 게임 사업을 운영 중이다. 까치는 평범했던 한 만화가를 이렇게 사업가로까지 끌어올린 것이다. 오해성, 그 인기는 어디서 온 것일까? 오해성의 얼굴이라든가 어떤 성격 이 자체가 지금 우리 모든 사람이 살아가면서 가지고 있는 두 가지 마음, 그 얼굴이기 때문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나쁜 짓 하고 싶은 마음이 좀 있냐 하면은 착한 일 하고 싶은 것도 있고, 그리고 힘든 자질의 어떤 현재가 있으면은 미래는 참 잘 살아보고 싶다, 뭔가를 해보고 싶다는 희망도 갖고 있는 거거든요. 그 반대일 수도 있고, 그런 것들이 오해성이라는 인물이 가지고 있는 매력이고, 또 대체 욕구를 찾아 헤매는 독자들의 마음이라고 보는 거죠. 그 두 개가 잘 맞는다고 생각을 해요. 오해성이 스타라고 보세요? 일단은 뭐 만화에서는 스타라고 봐야 되겠죠. 만화의 바람직한 스타로 남을 수 있을까? 그리고 이런 만화 스타들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는 무엇일까? 그 의미를 찾기 위해 우리는 왕년의 만화 주인공들을 다시 살려보기로 했다. 묵은 책 속에서 화석이 되다시피 한 그들을 재현하는 작업은 쉽지 않았다. 과연 이들은 사람들의 마음속에 얼마나 기억되고 있을까?
이름이 뭔지 알아요? 피터팬. 보기만 해도 무서워. 멍충이? 모르겠는데. 시, 두통이. 땡이도 알죠. 땡이는 어떤 인물이었어요? 땡이는 좀 똑똑하고 그런 애들 좀 표본으로 나왔던 것 같아요. 네. 잘하시네요. 여기는 어디서 봤다? 이거 만화 저기 산호? 산호가 그렸던 거 뭐야? 라이파이. 라이파이. 어떤 내용이었어요? 그 뭐 저 비행선에서 줄 내려와가지고 그거 하고 뭐 픽 내려오고 하는 거 어렸을 때 만화방 많이 갔네요? 많이 갔죠. 이런 거 다시 보니까 기분이 어떠세요? 재밌죠. 옛날 생각나고. 혹시 옛날 만화 다시 보고 싶은 생각 있어요? 보고 싶은 생각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옛날에 나왔던 뭐 김용환 씨가 그린 코주부 삼국지라든지 그다음에 거꾸리와 장다리, 칠성이 뭐 이런 거 좋은 만화들 옛날에 많았거든요. 그다음에 박기당 씨, 김종래 전 뭐 굉장히 많이 봤거든요. 나이파이까지 보고 그 이후에는 만화 안 봤어요. 볼 수만 있다면 보고 싶죠. 혹시 옛날 만화 어디 있을까요? 박물관? 송기섭 씨는 옛날 만화를 수집하는 사람이다. 그는 지금 만화 도매상이 몰려있는 종로 6가의 오래된 가게 한 군데를 찾아가는 길이다. 만화 도매만 25년에 오래된 만화 창고가 있다는 이 가게에서 6, 70년대 만화를 구할 수 없을까 하는 게 송 씨의 바람인데 옛날 만화책이 있나 했으면 찾으러왔어요. 옛날 만화책이요? 예. 그건 없다고 봐야 될 거예요. 들어온 대로 자꾸 쌓다 보니까. 인상 좋은 주인은 공기를 꺼리는 눈치인데 그도 그럴 만한 것이 오랜 도매상 생활에 나름대로 쌓인 피해의식이 있어서다. 만화 조사를 한다 하면 애월하지 도매상들만 철퇴를 맡던 일이 좀 많았던가. 송 씨의 끈질긴 설득에 주인도 두 손 들고 말았다. 결국 처치곤란한 창고까지 보여주기로 승낙할 수밖에. 세상에 이런 곳이 있다니. 10만 권도 넘는 만화가 그대로 방치되어 있는 게 아닌가. 별빛소리는 굉장히 많네. 안으로 들어가자니 넘어야 할 동산이 있다. 만화 동산 하나를 넘어가야 창고 안쪽. 나는 못 잡았어요. 속사정을 아는 주인은 그만 포기하라는 신호를 보내지만 송기섭 씨는 그래도 혹시 하는 기대를 못 버린다. 이게 79년 초반 발행품인데. 예. (79년) 초판 녹색이죠. 어떻게 이게 커버가 없이 이렇게 나왔지? 쉽지 않을 거예요. 이거 뭐 사람 찾아고 한번 날 잡아서 다 뽑히잖아요. 이거 뭐 못 보겠네요. 그렇죠? 창고에서 도서관을 기대한 게 무리한 욕심일까? 짝 맞춘다는 것도 진짜 힘들고. 송기섭 씨는 만화 수집가이기도 하지만 응암동에 있는 만화 도서관의 관장이기도 하다. 송 씨가 출근하는 시각은 오전 10시. 매일 도착하는 10여 권의 신간 만화들을 챙기는 게 그의 첫 일과다. 만화 도서관을 차린 지는 사실 1년 반밖에 되지 않는다. 직원도 없이 혼자 꾸려가는 살림이다. 대기업 사원이었다가 백혈병을 앓고 다시 살아난 송 씨는 여생을 좀 의미 있는 일에 바쳐보려다가 이 일을 시작하게 됐다. 그 스스로도 만화 애호가이고 뜻있는 이들과 만화 아카데미를 열다 보니 만화 자료나 정보 수집의 필요성을 더욱 절실히 느끼고 있다. 그가 지금까지 수집한 옛날 만화는 110여 종. 이렇게 새 책보다 헌 책에 더 애착을 갖는 이유는 이것들이 허약하나마 우리의 만화사를 받쳐주는 기둥들이기 때문이다. 최초의 만화는 언제 시작됐을까? 우리는 조선시대 그림 의열도에서 본격적인 만화의 형식을 발견한다. 술 취한 주인이 길을 가다가 잠이 들었는데 그곳에 불이 났다. 충직한 개가 몸에 물을 적셔 불을 끄다가 죽는다. 잠시 후 잠에서 깬 주인은 충견을 위해 그 자리에 무덤을 만든다. 의열도에는 이 4칸 만화 외에도 8칸 만화 의우도가 전해진다.
6.25 이후부터 만화는 대중적인 인기를 얻기 시작한다. 피난지의 만화방마다 일본 만화의 해적판들이 나돌기 시작했는데 밀림의 왕자도 그 중에 하나다. 이 일본판 타잔 이야기는 100쪽짜리 단행본으로 나왔는데 그때까지 16쪽짜리의 만화만 보아왔던 아이들에겐 문화적 충격이 아닐 수 없었다. 당시 만화는 그림과 글이 반씩 섞인 반소설 형태였다. 이때까지 만화의 주류를 이루던 장르는 고전 역사물로서 많은 책들이 반공적인 내용을 담고 있었다. 당시의 인기 작가로는 박기당, 김종래, 김용환 등이 꼽힌다. 우리나라 공상 만화 중 최초의 성공작은 라이파이다. 지구를 정복하려는 노계 여왕과 대결하는 정의의 용사 라이파이. 그리고 제비기의 활약은 SF 만화의 진수였다. 라이파이 씨, 당신이 제 아무리 날뛰어도 저를 당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여기서 또 노계 여왕을 놓치게 되는가 보군. 자, 라이파이 씨, 그만 안녕. 아니다. 노계 여왕은 나르지 못한다. 아마 분명히 저 연기 속에 있을지도 모른다. 자, 노계 여왕 이리 잠깐! 이제 수많은 사람의 목숨을 빼앗던 노계 여왕도 정의의 심판을 받을 시기가 온 것이다. 한편 만화 도서관에 수집된 옛날 만화 중에 당시 가장 주목받던 작품은 약동이와 영팔이었다. 50년대 서울로 유학 온 가난한 시골 고학생의 생활을 그린 이 만화는 당시의 청소년들에게 큰 호응을 얻었다. 송기섭 씨는 이 만화의 재출간까지 꿈꾸고 있는데 그 연유는 무엇일까? 그 배경에는 한 젊은 시사 만화가의 권유가 있었다. 한국의 진보적 시사 만화가 박재동. 늘 시간에 쫓기며 살아가는 박재동이지만 만화에 관한 한 그에게는 누구보다도 각별한 추억이 있다. 미술학도이던 그가 시사 만화가로 방향을 잡게 된 계기가 거기에 있기 때문이다. 완전히 봄날에 다녔어요. 애들 나갈 때 춥다고 겨울 와서 다녔어요. 박재동의 부모는 6.25 이후 부산에서 문예당이라는 이름의 만화방을 경영했다. 그래, 그때로 되돌아보면 요즘은 참. 국민학생이던 재동은 부모의 가게 일을 도우며 문예당의 모든 만화책들을 독파해갔다. 4학년에 올라가면서 미술반이던 그는 슬슬 만화 그리기에 손을 대기 시작했는데 공책 뒷장에 그리는 만화로는 성이 안 차서 나의 세계라는 작은 화집까지 마련했다. 당시 가게에 딸린 다락방은 꼬마 만화가 박재동의 좋은 습작실이었다. 그때의 화집과 습작 만화 몇 점은 사려 깊은 아버지에 의해 지금껏 소중히 보관되고 있다. 교사였지만 건강 때문에 만화가게 주인이 된 아버지. 그리고 재동의 어린 시절 추억이 담긴 만화방은 과연 어떤 풍경이었을까? 구수한 오뎅 국물과 풀빵 굽는 냄새가 고소한 가게 안. 아이들은 널빤지를 댄 좁은 의자에 엉덩이를 좁히고 앉아 만화 산매에 빠져들었다. 만화 보는 아이들 모습은 각양각색. 그것에는 어린 날의 우리 모습들이 있다. 자기 만화를 다 읽고도 옆 사람 만화를 훔쳐보는 아이. 눈이 나빠 의자 위에 엎드려 보느라고 혼자서 자리를 몽땅 차지한 아이. 박재동의 어린 시절 추억이 담긴 만화들 속에서 왜 그는 유독 약동이와 영팔이에 주목했던 것일까? 저희 집이 만화 가게를 한 18년 동안 했습니다. 아버지 어머니가. 그러면서 이게 만화가 한 10만 권 넘게 취급을 했거든요. 그렇게 많은 그 만화를 취급했는데 우리 아버님이 다 보시고 마지막 만화 가게를 정리하실 때 이것이 이제 제일 우리나라에서 제일 그 귀중한 만화다. 이래서 아버님이 이제 선정을 해가지고 그거 한 질만 탁 그 남겨두고 나머지는 다 처분하셨어요. 그리고 저나 어머니도 그렇고 우리가 다 약동이 영팔이를 굉장히 이제 좋아했죠. 그리고 이건 참 소중한 만화다. 그래가지고 지금까지 보관하고 있습니다. 약동이와 영팔이 그리고 그의 친구 뚱뚱이와 훌쭉이 이들의 고학 생활은 당시 주변에서 흔했던 모습이다. 찹쌀떡! 찹쌀떡!
최소한도 저 정도는 질러야 할 텐데 용기를 내서 식빵이요. 식빵. 역시 소리가 작아. 참, 내가 이래가지고 무슨 고학을 하겠다고. 안 되겠다. 식빵. 나머지 29명은 서울에서 제일 좋은 학교에 찰떡같이 붙었어요. 그런데 이 친구는 나라를 위해서 아이들에게 특별히 공부를 많이 시키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은 500원씩이라는 보수를 받지만은 이 친구는 단지 300원씩 받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얼마나 아름답고 깨끗한 마음씨입니까? 정말. 홀쭉이는 이른 새벽 신문 배달로 학비를 버는데 부잣집에다 한 장씩 무조건 집어넣자. 이 집도 부자 같고. 이 녀석아 넣지 말라는데 왜 나와? 그렇다고 안 놓을 수 없지. 건전이라도 찾아야지. 이 집은 정말 곤란한데? 약간 떨리는구나. 난 또 별수단이 다 있구나. 도대체 이 집 주인이 누구인가? 이름이나 보자. 방영진, 그 사람이 그랬을까? 바로 약동이와 영팔이를 그린 사람이다. 그는 어디에 살고 있을까? 송기섭 씨는 약동이와 영팔이의 재출간을 준비하다가 원작자 방 씨를 알게 됐다. 그런데 방 씨의 집으로 만화책을 돌려주러 가는 그의 마음이 가렵지가 않다. 약동이와 영팔이의 전집 40권 가운데 빠진 게 7권이나 돼서 재출간이 불가능해진 것이다. 방좌근은 방영진의 본명이다. 30년 만에 독자 앞에 나타나는 그의 모습은 반가운 손님이지만 방영진 씨는 이렇게 엉거주춤 맞을 수밖에 없다. 오랫동안 병석에 있었기 때문이다. 그에게 남은 거라고는 먼지에 절은 책들과 일기장뿐. 이 방에서 만화가의 냄새를 맡기란 어렵다. 골수염 때문에 만화 연재를 그만두고 긴 투병 생활에 들어가면서부터 방 씨의 마음 한켠에는 가족에 대한 미안함이 떠나지 않았다. 온갖 수발을 해주시던 어머니가 작년에 돌아가신 후 그의 뒤치에는 누님 혼자서 맡게 됐다. 연민과 원망이 반쯤씩 섞인 모습으로 이 노남매는 또 한 세월을 함께 늙어가게 될 것이다. 수저를 뜨는 둥 마는 둥 금세 밥상을 몰리는 그에게는 하루 세 끼를 때우는 일이 그리 즐겁지가 않다. 만화가 방영진의 이름을 내려놓으면서 그의 방에는 사람들의 발길이 뚝 끊겼다. 그 공허함을 기타가 메워주었다. 그에게 병마가 닥친 것은 약동이와 영팔이를 한창 연재하던 때였다. 골수염과 싸우면서도 만화 연재를 계속할 수 있었던 것은 약동이와 영팔이가 주는 건강하고 풋풋한 웃음 때문이었다. 그래서 지금도 그는 만화 속에서 위안을 찾는지 모른다. 붓을 놓은 지가 수십 년 되어서 왕년의 그림 솜씨를 재현하는 게 쉬운 노릇은 아니다. 그러나 이런 자식을 다시 찾은 부모 심정처럼 약동이와 영팔이를 그리는 그의 마음은 기쁘고 흡족하다. 이제 또다시 송기섭 씨는 다른 옛날 만화를 찾아 나섰다.
안녕하세요. 예, 그래서. 네, 송기석이라고 합니다. 대구에서 25년 됐다는 만화방. 지난번에 한번 전화를 드렸어요. 주인은 오래전부터 이 만화방의 단골로 만화를 너무 좋아해서 아예 가게를 인수한 사람이다. 애호가답게 소장하고 있는 옛날 만화가 꽤 많다. 이야, 이거 뭐. 어제 애들 보라고. 별 좀 참 또 많거든. 보관 상태만 하더라도 서울의 도매상 창고와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좋은 편인데 어떻게 이만큼이라도 잘 보관할 수 있었을까? 책, 이게 한참 보다 보면 땀이 묻어갖고, 사실 이게 좀 사야지거든요. 근데, 주인의 비결은 특별한 게 아니었다. 판형이 자주 바뀌어 크기가 들쭉날쭉인 만화들을 잘라서 책꽂이 규격에 맞춘 후 겉장에 두꺼운 표지를 대고 철끈을 끼워서 낱장이 달아나는 것을 막는다. 이 방식은 친구 아버지였다는 옛 주인에게서 전수받은 것으로 옛날 만화방에서는 흔히 쓰던 방법이었다. 된 겁니까, 이제? 이렇게 하면 이제 앞으로 또 한 20년, 30년 또 보관되겠네요. 이곳에서 우리는 60, 70년대의 대중의 인기를 모았던 또 다른 만화 주인공들을 만나볼 수 있었다. 그 중에서도 주인이 제일 인상 깊은 주인공으로 뽑은 인물은 당시 10대들의 우상이었다는 땡이다. 땡이 사냥기하고, 예. 내가 최고, 잠자는 우동생 같은 거. 뭐 옛날에 같은 것도 나왔고. 거기서. 제가 듣기로는 전에 보니까 이제 잠자는 우동생의 주인공 땡이하고, 예. 동생이 반개거든요. 예. 반개인데, 우리 임창 씨가, 이제 반개 땡이 자기 애들이랍니다. 그래가지고, 그걸 토대로 이래 책을 좀 꾸몄는 거 봐요. 여기서 소장하고 있는 땡이 만화는 70년대에 재판된 책이다. 똑똑하고 모범적인 어린이 땡이는 당시 모든 아이들의 우상이었다. 땡이 만화의 인기가 치솟자 땡이와 이름이 비슷한 떵이와 외모가 비슷한 유사 땡이들이 쏟아져 나와 덤으로 인기를 얻기도 했다. 의사 까불이도 당시에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던 작품이다. 이 당시 인기 만화의 주인공들은 영리했고 어른보다 유능한 천재들이었다. 그들은 모든 아이들의 바람이요 이상형이기도 했다. 자, 그러면 내가 최고라는 만화 속에 나타난 땡이의 면모는 어떠했을까? 그러면 민물에 사는 고기 이름 5가지만 말해봐요. 저요. 탱코, 너 책상 서랍 속에서 뭘 보고 있는 거냐? 이리 내놔.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뭐야? 이거 만화책 아니야? 이런 나쁜 녀석 같으니라고. 저 선생님, 하지만 땡이도 딴 책을 보고 있었는데요. 아, 뭐라고? 반장이 수업 시간에 딴짓을 하다니. 이리 내놔. 아니 이거 영어책 아니냐? 아니 너 정말 이걸 읽을 수 있니? 그럼요. 그럼 어디 한번 읽어봐라 땡이야. Lesson 11. At the age of 3 children can read fluently. By the time they are 8, they can easily pass. 1960. 오 땡이 너 천재다 천재. 아닙니다. 전 최고입니다. 최고요. 천하무적 땡이는 실제 인물을 모델로 했고 그는 지금 서울에 살고 있다 한다. 어떻게 무엇 하며 살고 있을까? 신문사의 아침 10시 조간신문 편집실은 일과가 시작되는 시각이다. 취재할 뉴스를 결정하느라 전화통부터 불붙기 시작하는데 벌써 기사 한 꼭지를 쓰기 시작하는 기자가 있다. 하는데 이런 메시지 낭독을 한다. 뭐 그 정도만 하면 되겠죠. 임범, 나이 32세. 미혼의 문화부 기자. 이 사람이 바로 우리가 찾는 땡이인가? 저는 땡이 동생 반개입니다. 주연이 아니고 조연이에요. 찾아줘, 방개. 버리작물이 없다, 방귀는. 저 버리작물이 없는. 메롱. 여기 큰 소리야. 요게 잔소리 말고 잘한 말이야. 실제로 땡이는 저희 형이죠. 저희 아버지 그린 만화에는 저희 형의 생활을 그대로 소재로 삼아서 그린 것들이 몇 작품 있어요.
땡이가 만화 주인공으로 데뷔한 것은 국민학교 4학년 때. 4살 아래 동생 방계와 마찬가지로 땡이도 기자가 되어 살고 있다. 땡이도 그동안 탄란한 일가를 이루었다. 아버지 임창 씨는 이미 고인이 됐고 그도 부인과 일남일녀를 거느린 가장이 된 것이다. 아빠보다도 오히려 만화 속의 땡이를 더 닮은 땡이 2세들은 그 옛날의 얘기들을 알고 있을까? 그 당시 모델을 했을 때 기분은 어땠어요? 뭐 학교에서 애들이 놀리고 그러니까 좀 쑥스러웠죠. 그 당시 그럼 학생들이 잘 알고 있었어요? 국민학교 동급생들은 다 알았죠. 뭐 쉬는 시간에 뭐 땡이 그려달라고 뭐 찾아오고. 그 혹시 그 주인공을 땡이, 그러니까 형으로 했는데 조금 뭐 질투하거나 그런 건 없었습니까? 별로 그러지 않았어요. 나중에 가면은 한 70년대 중반, 뭐 이렇게 제가 이제 중학교 넘어갈 때쯤, 국민학교 뭐 5, 6학년 중학교 때쯤 되면 이제 저가 주인공으로 나오는 것도 있어요. 근데 그건 좀 재미가 없어요. 땡이의 얼굴이나 방개의 얼굴이 두 아드님과 겉모습이 좀 닮았다고 생각하세요? 전혀 안 닮았지요. 왜 안 닮게 그러셨을까요, 혹시? 그거는 이제 만화를 기는 게 이제는 특정 있게 애들에게 호감 주는 얼굴, 또 잘 외워지는 그런 얼굴을 하기 위해서는 아마 그렇게 마크를 한 것 같아요. 예. 해방 후 일본에서 건너왔던 임창 씨는 늦게 본 자식들에 대한 애정이 남달랐다. 그는 아이들의 생각과 관심이 어디 있는지 항상 묻곤 하던 다정다감한 아버지였다. 징그러이드위. 와, 아버지가 춤을 추신다. 자, 너희들도 춤춰라. 옳지, 반개 잘 춘다. 릴랄라, 릴랄라. 그런 아버지의 사랑을 받고 자란 땡이도 어느덧 그 자상함을 이어받은 아버지가 됐다. 할아버지가 그리셨던 땡이를 아이들에게 직접 그려줄 만큼 그림 솜씨도 수준급이다. 맞아, 그렇게 그랬어. 생전에 임창 씨가 남긴 작품은 줄잡아 500여 편. 어려서 일본에서 자란 그는 한국어를 외국어로 배워야 했다. 그런 약점 때문에 그는 만화 속에 사용되는 놀이나 습관, 그리고 대사 하나까지도 사전을 찾아가며 정확하게 구사하려고 노력했다 한다. 그의 몇몇 작품은 이미 전문적인 내용을 담는 수준까지 가는데 특히 땡이의 사냥기나 영화 감독편은 동물의 속성이나 카메라의 배치 같은 전문 분야까지 만화로 다루었을 정도다. 자, 이렇게 잘나고 똑똑한 땡이가 그 시대의 인기를 누렸던 이유는 뭘까? 내핍 생활을 합시다. 제기랄 내핍하지만 더 이상 어떻게 내핍을 한담? 집안에는 끼니살도 없어 쩔쩔매면서 사치와 허용에 들떠 부질없이 방탕을 일삼는 사람. 인내와 희망으로 가난을 물리칩시다. 경제개발 계획에 박차를 가하던 60년대. 당시 국가적 과제는 바로 빈곤 타파였다. 농촌에서 상종하는 인구가 급증하면서 어떤 식으로든 신분 상승을 하겠다는 욕구가 사람들 사이에서 전염돼 갔다. 만화도 자연히 이런 시대 분위기를 닮아갈 수밖에 없었다. 무슨 일을 하든지 부자가 되는 것이 죄스럽지 않았던 시대. 부자가 되기 위해 힘든 일을 마다 않고 부자가 돼서 TV나 피아노를 갖는 것은 만화가 주어야 할 너무도 온당하고 당연한 귀결이 아니었을까. 이런 자연스러운 상승 욕구 때문에 아이들에게도 땡이 같은 모범생은 동경의 대상이요 우상일 수밖에 없었고, 그런 아이를 친구로 삼고 싶어하며
모범생의 행적을 책 속에서나마 쫓곤 했던 것이다. 만화가 이런 사회 분위기를 반영했던 한편으로 공부와 담쌓은 아이들에게도 만화는 탈출구를 제공해왔다. 머리보다는 몸이 재빨랐던 이들의 탈출구는 무엇인가? 당시 대표적 영웅은 권투선수 김기수. 가난을 극복하고 승리자가 되는 김기수식의 신화는 당시의 스포츠 만화가 즐겨 다루는 소재였다. 박기정의 권투 만화 도전자 속에 나오는 훈이도 열등생들에게 힘을 주던 인물이다. 권투 글러브에 인생을 걸고 일본인에게 받은 수모를 링에서 폭발시키는 훈이는 공부에 주눅든 아이들에게 또 하나의 우상이었다. 박기정의 동생 박기준이 그린 올림픽 소녀는 이때의 정서를 잘 그려내고 있다. 강슛! 대단히 강한 볼이었습니다만 잘 막아냈습니다. 옆으로 난세게 뛰어 또다시 공을 막아냈습니다. 강하게 부딪히고 말았습니다. 네, 중학교 축구사장 보기 드문 기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시기에 빼놓을 수 없는 만화 스타로 박기준이 그린 두통이가 있다. 땡이처럼 똑똑했던 두통이. 하지만 그에게는 모범생 시대의 변화를 예고하는 말썽꾸러기 기질이 싹트고 있었다. 두통이는 그 이후 어떻게 됐을까? 일선에서 물러난 작가 박기준은 만화 학원을 경영하고 있다는데 하게 되면은 여기서 당황하게 되죠. 그죠? 거기다 또 맹수가 나오게 된다. 그죠? 맹수가 나온다. 지금이야 학원 경영만 하지만 한창일 때의 박기준 씨는 몇 사람의 문화생을 휘하에 두었었다. 문화생 구조는 당시 만화계 일반적인 교습 체계로 만화 지망생들의 요람이었다. 문화생이란 일종의 도제인데 스승의 작업실에서 일을 도우면서 어깨너머로 만화의 기법들을 익히는 학생들이다. 숙식을 제공받는 대신 상당한 실력을 인정받기 전까지는 거의 무보수로 일하며 기술을 닦아가는 것이다. 그런 어려움 속에서도 그들을 지탱해 주었던 것은 오직 만화에 대한 열정뿐이었다. 만화가가 되고 싶어 박 씨의 문화생이 됐지만 10수명의 문화생 가운데 빛을 본 사람은 그리 많지 않다. 그 가운데 성공한 사람은 영심이의 배금택과 불청객의 고행석, 그리고 독고탁을 그린 이상무 등이 있다. 온 가족 웃음소리 일기 속에 넘치네. 탁탁 독고탁 대구장이 독고탁. 한 스승 아래서 수십 년씩 한솥밥을 먹고 배운 친구끼리는 작품 속에 비슷한 분위기라는 게 있지 않을까. 많은 만화가들의 그림 속에 파묻혀 언뜻 눈에 띄지는 않아도 세 사람이 그려온 캐릭터에는 어딘가 두통이 같은 분위기가 느껴진다. 대부분 이제 오래된 사람들은 조금 닮은 데가 있죠. 얼굴이 동글동글하고 그 눈이라든가 코라든가 유심히 들여다보면은 그 사돈의 팔촌 친척처럼 말이죠. 이렇게 조금 그 닮은 데가 있습니다. 영심이도 보면 말이죠. 둥그스름한 선하고 또 그림의 상당히 그 동작이라든가 표현이라든가 이런 데서 상당히 그 닮은 데가 있어요. 예.
현대는 이제 다양한 캐릭터의 시대다. 이 가운데는 만화 인문의 공식 같은 문화생 구조를 통하지 않고 오로지 독학으로 만화계에 입문한 이도 적지 않다. 36년간 오로지 심술로만 밀고 나온 고집불통의 만화가 이정문. 그도 그들 중 한 사람이다. 세상에 심술 없는 사람이 어디 있는가? 이정문이 지금까지 무려 15명의 심술 가족을 탄생시킬 수 있었던 것은 바로 모든 인간의 본성을 원료로 했기 때문이다. 요즘 선보이는 그의 심술 탐구는 어떤 내용일까? 어머머, 아직도 자다니? 여보! 여보 일어나요! 여보 일어나요! 저도 오빠를 깨우려는데 도무지 안 일어나요. 그래? 깨우는 방법이 있으니까 날 따라와. 가스가 산다! 뭐야, 가스! 대피! 우다닥! 뭐래, 얼른 대피하라고! 세상에 살겠다고 먼저 도망들을 쳐? 사람들에게서 심술의 표정을 낚아올리는 것이 쉬운 일만은 아니다. 운 좋게도 그의 작업실 앞길에서 자주 벌어진다는 사고와 싸움들. 작가는 생생한 그 현장을 놓치지 않는다. 자, 그러면 심술의 표정은 어떻게 표현될까? 심술 가족은 누구나 안팡진 눈과 완강한 턱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이것만으론 진짜 심술 가족이라 할 수 없다. 여기다가 깨알같이 점점이 심술점을 찍어야 비로소 이정문의 심술 패밀리가 되는 것이다. 자, 그러면 심술 가족의 족보는 어떤가? 심술 가족의 원조는 심술첨지다. 그를 필두로 해서 신세대인 심돌, 심수기까지 12명의 다양한 심술 주인공들이 등장했다. 사회를 반영하는 거울과 같았던 만화. 그리고 그 속을 명멸해간 만화 스타들. 우리는 그들 속에서 꿈과 희망, 그리고 고난 속에서 잃지 않는 웃음을 발견해왔다. 이제 현대의 문턱을 넘어가면서 만화와 만화 스타들은 우리의 대중문화 속에 어떻게 자리 잡을 것인가? 국내 최고 인기 만화라는 슬램덩크. 그러나 7살 장난꾸러기 악동이는 아십니까? 한국 현대 만화는 어디까지 와 있는가? 둘리아들 돌리, 불의 검, 무용력의 반쪽이, 그리고 우리의 모습을 그리고 싶어하는 이희재의 군인. 여름방학 특집 다큐멘터리 만화의 스타들 제2부 악동이냐 슬램덩크냐, 목요일 저녁 7시 10분을 많이 기대해 주십시오.